where you stand, silent in the trees. 여러분 오늘 해가 몇 시에 뜬지 아십니까? 우리가 검색창에 치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과거에는 이렇게 명확했어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흥례흥례하고 태어나면 태어났구나. 그리고 사망하면 숨을 안 쉬고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챔프 최효삼, 이분은 권투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권투 경기를 하시고 갑자기 링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이 없이.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은 지금 뛰고 있지만 뇌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심장도 곧 멈춰요. 가족분들은 끝내 받아들이고 그러면 1월 3일 이날을 아들의 사망일로 해달라. 의료진에게 부탁하고 의료진은 1월 3일이 딱 되는 밤 12시 1분에 사망 선고를 하고 장기를 이식해서 6명의 새로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어나는 건 맞추는 거 알고 계셨죠? 의사가 제왕절개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제 의사가 사망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왜냐? 중환자 의료라는 게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고 계속 누워있는 분들도 심장은 계속 뛰게 할 수 있어요. 숨을 못 쉬면요 인공호흡기가 억지로 폐를 부풀게 합니다. 밥을 못 먹잖아요. 콧줄을 끼우고 소변을 못 보잖아요. 소변을 빼주고 소변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요 에크모나라든지 투석이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을 도대체 몇 개가 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달고 있으면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삶에 있어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에 아기 포가 붙으면 수태라고 하는데 그 수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민법과 헌법은 조금 다르죠. 민법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머리를 디미는 순간 민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형법은 좀 달라요. 형법의 대표적 악설은 진통이 느껴질 때,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무슨 죄인가요? 낙태죄죠. 이렇게 심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마 조금 아시겠지만 정자와 난자를 밖에서 수정시킬 수 있고 그 수정된 난을 과거에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만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장기를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면 그건 생명인간인가 복제인간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생명의 정의조차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죽음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 장기, 개체, 법적 사망입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장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때요?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배운 대로 뇌사 환자한테 장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한 건데 근데 법률에서는 어때요? 심장만 사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내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온 게 되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1997년도에 환자가 왔어요. 환자는 술에 약간 취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겨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서 이분이 살지 못 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내분이 원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한 상태에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퇴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막 했는데 이 사람 집에 가면 사망한다 라고 몇 차례 설득했고 그렇지만 아내 쪽에서는 친척분들도 모셔와갖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의사는 몇 번 저항하다가 진료를 볼 수 없는 환경까지 돼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망하셨죠.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근데 경찰에서 보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살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분이 그럼 왜 퇴원시켰냐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나중에 몇 번의 판결 끝에 살인 방조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의료계. 그다음부터 의료계는 퇴원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죽어라.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오다가 2008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거를 검사를 받던 분이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뇌에 피가 적게 가서 의식 상태가 불명인 상태로 누워 계신 소위 김할머니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김할머니가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 김할머니의 남편분께서도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 김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너네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이고 싶다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꽤 많은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09년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다잉법이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돌이킬 수 없는 병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이 세 가지 키워드고 대한의사협회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정할 수 있게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법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법원 판결이 한창 나오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애써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DNR, Do Not Resuscitate, 우리나라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신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딱 멈춘 순간 뛰어듭니다. 위로 올라타서 하는 거 살렸어요. 응급소생술로. 그러니까 김수환 주임께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니까! 라고는 안 하셨고요, 당연히.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심장이 멈추셨을 때 의사들은 정진석 추기경님께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뜻을 받들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톨릭계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 존엄사라는 거는 약간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엄사 그러면 왠지 death with dignity니까 내가 위험이 있을 때 이상한 모양을 보이기 싫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잭 케버키안이에요. 저와 같은 패톨로지스트, 병리학자예요. 이분은 뭘 했냐면 이 기구, 약간 조악해 보이죠? 이 기구가 뭐냐면 세나트론이라고, 세나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트론은 세 가지란 뜻이고 죽음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합니다. 췌장암 알기군요 하고 자기가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남으셨군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이걸 설치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쉽게 아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잠 오는 약,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처음엔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냐?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비슷한 60미니츠라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 나쁜 의사가. 그래서 별명이 닥터 데스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이 설치해준 사망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잘못 판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맨슬러터, 오살죄로 해서 이분을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8년 뒤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어떤 사람들에겐 분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죽일 수 있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의사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의 오레건주에서 Death with Dignity Act, 우리나라 말로는 존엄사법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 이상, 3명쯤 되는 의사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하고 나는 이제 그만 우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권리를 주는 법이 Death with Dignity Act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8개 주, 최근에 하와이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들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8개 주 플러스 뭐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알고 계셨나요? 안락사. 맞습니다. 안락사. 사실은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락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안락사를 외국말로 따면 유, 데이네이지아입니다. 데네이지아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유는 유토피아 할 때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근데 좋은 죽음인데 왜 나쁜 뜻을 알고 있냐면 아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대량 집시, 유태인,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나치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대답은 연명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자살 또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자신 스스로 부채감이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농어촌 지역, 한적한 데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이 소외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치부하다 보면 소속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명이 넘었어요. 10만 명당. 근데 지금은 25명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 일본 가끔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울한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에 쓸 때 조금 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땐 잘 몰랐고 그래서 무모해 또 그래서 어떤 것 같아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사람이고 굳이 그걸 겁내진 않았던 것 같아 닦아내면 그만.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3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29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됐죠. 근데 사망원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근데 문제가 5위가 뭡니까? 자살이에요. 놀랍죠?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관적인 나라입니까?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001년도에는 10만 명당 14.4명이었어요. 이 정도면 OECD 평균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어때요? 늘어나요. 그러더니 2011년도에는 10만 명당 31.7. 2001년도에 14.4명이었는데 10년 만에 2배가 넘게 됐어요. 자살률이. 정부는 정말 놀랬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6.9명.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적 풍토가 만연하면서 자살이 점점 순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2040년대가 되면 사망 원인 11위가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2019년 9월 OECD 자료를 보면 OECD 중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자살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15.2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1년도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낮았어요. 그냥 평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 월요일에 부검을 4건을 했는데 4건이 다 자살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연에 사실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분명히 모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또는 뭐 유력 정치인, 내가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자살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3개월 만에 600에서 700명 따라서. 그래서 이건 사실은 매스미디어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밝혀서는 공익 실익이 없다. 저도 정말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있는데 자살 케이스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베르테르 효과를 고려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동반 자살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유교주의적 가족관념을 우리가 더 이상 피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없으면 나의 자식이라든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심동체는 없습니다. 다 개인인 거죠. 근데 이걸 하나를 묶어서 같은 집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더 미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일단 나이로 볼게요. 80대 이상. 어때요? 인구 10만 명당 133명이에요. 너무 높죠. 70대는 10만 명당 74명, 60대는 10만 명당 54명. 노인분들이 왜 높을까요? 이거 정신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6.25라는 거를 겪은 세대는 사이킥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트라우마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에게 올인하느라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셨어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더 이상 옛날 대개 본인들이 자랐던 시대에 노인의 현명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봉착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20대, 30대를 보면 남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져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랑 여자랑 전 세계적으로 3배에서 4배가 남자가 높아요. 이건 원래 디폴트 값이 그래요. 남자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호르몬에 의해서 충동적 행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자원,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쉽게 이용하는 그런 성향이 남자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는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요. 세 번째는 술이라든지 충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이용 빈도가 남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실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조금 더 힘든 성별, 남성이에요. 실직률이 올라가면 독주 판매량이 늘어나고 남자의 자살률은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가 3배에서 4배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40대부터는 어때요? 2배 넘죠? 근데 20대, 30대는 여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높은 자살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이제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가고는 있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받은 것과 실제 사회는 디스크레판시라고 부르는 아직도 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보시는 분들이 싸울까봐 싸우지 마시고, 남자도 높다니까요. 누구 한쪽 성을 한 게 아니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좀 더 좋은 사회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주변에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떡하지? 안 됐다. 좀 뭐 도와줄 게 없다 그러는데, 힘들다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도 지쳐요. 그러니까 뭐 힘든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감기 걸리면 어디 가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감기가 들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돼요. 가까운 데 가서 상담도 받고, 정신과 약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드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주변 자원을 꼭 이용해라. 그리고 꼭 이용하기를 권유해줘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나 사유의 부재가 결국은 이런 거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너무 빨리 달려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로 생각해요. 오랫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고 민족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숨가쁘게 우리 모두 국민들이 달려오면서 이만큼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살고 왜 어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지 못한, 너무 쉽게 죽음이란 거를 생각해 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 번 그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찬찬히 살피는 그런 마음을 꼭 갖도록 합시다.